본인 권력 지키겠다고 북한이 쳐들어오게끔 직접 판을 깔았습니다. 그 충돌을 계엄의 명분으로 쓰려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걸 이적 행위로 판단하고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무기징역을 시작으로 형사재판만 8개. 본인은 지금 뭘로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건지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증인석에 느닷없이 나타나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이 뉴스가 뭐 축구 얘기에 오늘 뭐 증시가 또 뜨거워가지고 증시 뉴스에 또 다양한 뉴스들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특검에서 구형 30년 했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은 구형보다 더 높은 30년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방첩사 여인영에게도 또 중형을, 그리고 드작사의 김용대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 드작사 김용대는 집행유예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공소유지가 되니 안 되니였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중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획책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참 판결을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실제 뭐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30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아니 이 재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지금. 진짜 비슷해요. 검사 오라 그래.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가 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고 판결을 해줬고, 특히 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30년을 선고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들이 정말 열심히 판결 잘 해주시고 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이 선고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갖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작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정치인 뭐 체포조 등등 얘기하면서 뭐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 국토를, 온 국민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는데 이 미친놈입니다. 진짜 그 광인이죠. 그렇잖아요. 광인이요. 예. 광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구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정말 정말 2024년 12월 1일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직위원회 판단도 너무 잘못됐잖아요. 예, 직위원회 판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판단이냐라고 또 이 재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드작사령관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드작사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된 대령급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만드냐고. 드작사를 처음 만들 때 무슨 사령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일단 무조건 띄웠죠. 띄웠어요. 그러면 드작사를 띄운 이유가 이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 드작사를 기획했을 때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모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북한에 이걸 보내자 이건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군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몇 명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북한을 도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었지. 네, 그냥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지기현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판결은 보면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윤석열도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는 뭐 그 일 자체를 모르겠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나왔구나.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보는데 특검의 공소장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공소를. 예. 그러니까 반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획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이래서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란죄 아닙니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군형법상 반란. 예, 군형법상 반란죄는. 근데 그러면 그걸로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이적죄라고 하지만 외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쪽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랑 뭔가 내통이 돼 있었어야 네.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무기징역 그 이상의 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뉴스 순서로 보면 좀 밀려 있다. 밀리죠. 한참을 맞아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결들이 계속해서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 나온 거 함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뭔가 좀 면피를 하고 좀 타협을 하는 판결을 저는 내렸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바로잡아주는. 유죄를 만들어주고 바로잡아주는 법리를 사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판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종합판이라고 보는 게 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된 그렇죠. 재판, 지규현이 했던 그 재판에 항소심이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윤석열이 일반 이적죄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그의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지만 참으로 이 죄는 가공할 만한 죄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죄를 덮고 집권 연장을 해보려고 했던 윤석열. 만약 북한이 우리 측 도발에 반응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용현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용현 구형은 25년이었죠.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입니다. 특검이 이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들의 죄상이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윤 어게인 외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이런 자들과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는데 1심 선고 형량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그리고 김용현은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30년 나왔거든요. 네. 무기징역 구형했어도 무기징역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최고 형량이 30년짜리인가요? 저거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유도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사를 삼아달라고 했는데 특검도 그분을 고려해서 30년, 25년을 구형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엽 판사가 어떤 판사죠? 이정엽 판사에 대해서는 오늘 막 이제 계속 관심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 지난 1월 달에도 이정엽 판사가 한번 크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윤석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건의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환죄라고 하는데 외환죄는 이제 적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일반 이적죄로 했는데. 근데 외환죄 그 장에 일반 이적죄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외환죄 장 내에 있는 것이 일반 이적죄.
사실 이제 우리 헌법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맞습니다. 제하고는 재직 형사상 재직 중에 형사상 네.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할 정도로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가장 큰 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외환죄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뭐 군사상 이익을 아예 그냥 뭐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년이 아니라 사실은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이제 우리가 기소를 했을 때부터 저자가 정말 얼마나 악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악한인가 알았지만 이제 1심에서 딱 선고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를 덮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나라를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드론 날려보내고 박수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엄의 요건이 뭡니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도발을 해서라도 뭔가 이 국지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명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령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보냈다라는 헛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선고 후에 이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게 대응했던 거다라는 그런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정현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고 군사 기밀을 노출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철퇴를 내리면서 특검의 30년 구형을 그대로 확정을 시킨 거고 김영현에 대해서는 25년을 30년으로 올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토록 의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맞았다. 쐐기를 박아준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축구 2대1 승리 이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자는요. 진짜 형법에 뭐 징역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김종 원장님 좀 법을 바꿔서라도 광화문 광장에다가 내놓고 시민들한테 돌로 치게끔 만들고 뭐 이런 법 안 됩니까? 저를 좀 보내주시면 일단 뭐 농담이고요. 일단 보니까는 일반 이적죄 자체가 이제 무기 또 3년 이상 이런 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판사도 재량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마음 같으면 뭐 사형이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다 못하는 건데 저는 이 판사가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영현. 예. 그러니까 김영현이 북한에서 너 왜 이따위 짓을 했어를 공개한 다음에도 추가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일반 이적 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영현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무인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때 다 걸려 있어요. 아파치 헬기 예. 띄워가지고. 거의 예를 들면 북한이 알 것처럼 저공 비행하게 했던 거 있죠. 그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얘기를 한 게 또 결합돼 있죠. 거기다가 또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습니다. 또 까놓고. 그러니까 야 니네들 빨리 우리 공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건 말고도 다양하게 행해진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북한 주민의 목숨을 잃더라도 내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개헌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건데 이걸 다시 사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극보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땅에다 대가리 받고 진짜 반성해야 되는 예.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질질 짜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반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드론 전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야, 씨. 아유. 나 진짜. 왜 나는 공천 안 줘? 이거 아니에요? 정말. 개몽되면 저렇게 됩니까, 상태가? 개몽이죠. 정말. 개몽이 아니라 개몽돼서 개몽입니다. 개몽. 개꿈을 꾸고 개몽이 되어가지고. 야, 질질 짜네. 예. 질질 짜. 아니 이 계몽이라는 원래 뜻이 이 신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들리면은 신의 세계에 빠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하는 거 보면 계몽령이 돼가지고 신들려 버린 거니까 막스 베버한테 바가지로 두드려 맞겠는데요. 막스 베버가 계몽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울지? 아, 근데 나는 저게 울 일인가? 이름이 김계리인가 예, 되죠. 예, 예. 그 계리 보면 다른 그 윤갑근이라든지 또 몇몇 윤석열 변호인들 보면 이제 그 속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억지로 법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하는 게 보이는데 저 김계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실제로 좀 그렇게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막 울고 그러는 거. 저 이제 신유 변호사 계신 변호사들이 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의뢰인의 입장, 자기가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 뿐이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유무죄에 대해서 설령 무죄를 호소했다 하더라도. 근데 김계리는 여기서는 뭐 형식적으로 변호사지만 윤 어게인 세력의 앞잡이로 자기가 갔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후원해준 윤 어게인 세력한테 변명돼야 되잖아요. 아유, 무죄라고 엄청 주장했는데 후원금도 엄청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우는 신인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유죄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이러면서 막 울면서. 면죄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극우 세력으로. 아니 변호사가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던지 네.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도 네. 합리적으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으로 왜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은지 설명을 해야죠. 저렇게 울면서 누구를 향하여 보이는 눈물이에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판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이데올로기 비난하자도 아니, 박선원이 여기서 이야기 왜 나옵니까? 박선원하고 상관없이 이건 온 국민이 고발한 사건인데. 저 발언을 보면은 이제 변호사로서 대리인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 글쎄요, 자기가 이제 자신의 개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지? 오늘 밤 뭐라고 하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서 뭐라도 좀 더 보여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도 좀 더 보여줘야지 변명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랬던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뭐 거의 쇼잉에 가까운 저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좀 이따 업로드할 쇼츠 만들었어요. 워낙에 윤석열이가 죄가 많다 보니까 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네. 내가 뭐 때문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 워낙 많았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저 과장이 아니라 판사가 물어봤어. 네. 당신은 근데 여기 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허를 찔린 듯한 질문이라는 듯이. 아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 영장이 많이 나. 진짜야. 과장 아닙니다.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입니까? 무슨 사건으로 구속 중이죠? 뭐 영장이 뭐 여러 건이 동시에 진짜네. 어떤 건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특검 측은 혹시 아시나요? 구속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영장이 많아서 계속 그냥 진짜였네. 과장하면 내가 뭐 말만 하면 자꾸 과장한다 그래. 와 진짜지. 내 집이다 하고 사는 거야. 구속 만료가 언제냐. 솔직히 만료는 자기한테는 중요한 이슈잖아. 언제 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야 돼. 계산 희망이니까. 네. 아니 뭐 워낙 많이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뭐 안에서 그 돈도 많이 벌고 뭐 아유 뭐. 진짜네. 야, 여기도 뭐 사람 사는 데입니다. 밥도 나오고. 네.
뭐 나름 살만합니다. 네. 얘가 뭐. 자, 그리고요. 2022년은 대장동 대선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봉지욱, 뉴스타파 등은 대장동의 초기 자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윤석열이가 무마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보도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면서 기소했고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게 이 재판에 드디어 윤석열이가 나왔어. 증인으로 나왔어. 출석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 윤석열이 나왔어. 나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아, 네네네. 윤석열이 나왔어.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나와서 증인 자기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뭐 뉴스타파 보도나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 때문에 악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했다 대선 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걸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마디도 없다가 그저께 다른 재판에서 내일 저기 명예훼손 사건 나 증인 나갈 거라고 말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올지 몰랐어요. 어제. 몰랐는데 다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 내일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심심한 거예요. 지금. 나 마실라 갈 거야. 그리고 2시간을 떠돌다 갔는데 다 못 떠들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요. 이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2시간을 떠들었어요? 2시간을 했고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와, 궁금해. 무슨 대박이야. 말을 했는지. 대박이야. 네.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중요한 거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잖아요. 검찰이 네. 이제 피해자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처벌 한 마디도 한 하나가 적이 없었어. 없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2시간이라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다가 좀 대략 정리를 했는데요. 1번 자료 보시면 일단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 특징 좀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자기가 그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내가 당했다. 대선 때 나 떨어질 뻔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명예훼손 검찰의 당했다. 공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나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어. 못 봤다 그래요? 내용을 몰라. 근데 뭐가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못 들어보세요. 보고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네.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못 이게 봤다고 원과 하면서 결과를 또 바꿔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뉴스타파랑 이것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를 한 거야. 그걸 몰라. 근데 이거는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어제 근데 내용을 모른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마타도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마타도어 관련 부분 재밌네. 3번 자료 보시면 이거 윤석열 나오니까 그래도 야 활기가 생긴다. 진짜. 재밌네 이놈. 요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와 저희 측 변호사와 윤석열이 묻고 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네, 증인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글쎄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네, 이 사건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보도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보도인지 대선 직전에 나에 대해서 뭐 낙선을 목적으로 무슨 마타도어를 했다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언론 보던지 저런 하여튼 뭐 마타도어 공작이 선거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는 뭐 대선 끝나고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정신이 없어서 뭐 그 다음부터 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뭔 보도를 소린데 이게? 증인을 나온 순간까지도 몰라. 순간까지도 모르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해주니까 이제 우리 측 변호사가 뭐라 물어보냐면 네. 이거 이제 이걸 재밌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1년 반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입장은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네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이제 물어봤어? 다시 1번 자료 보시면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검찰에 내가 얘들 처벌하라고는 뭐 의사를 밝혔다고 또 그래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네. 전혀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 또 얘들 처벌하라고 제가 그 검찰에 말은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자료 보시면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말한 그러니까 윤석열의 적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5번을 보시면 자 갑니다. 이제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검찰 보고 받으셨죠? 아니 전혀 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고 지금 하면서. 야, 이따가는 네. 여기가 근데 어디예요? 근데 지금 그 재판에 나와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예. 하는 건데.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증인,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뭐 관여한 사실은 없고요. 뭐 아마 이랬을 수는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뭐 불어나냐 그러면은 불어나진 않는다 하는 정도는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사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재판을 근데 하고 그 있는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여간 저는 뭐 명태균 씨 잘 모르고. 아니 근데 아니 나는 뭐 명예도 없는데 뭘 훼손됐다 그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잘 모른다고 아, 다시 1번 웃기네. 자료, 1번 윤석열이 웃긴데. 와. 자기는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 예. 내용을 모르는데 이 기자들은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기자 처벌 원한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아, 확실하게 얘기했어 그거는. 난 내용 싫어 모르는데 이거잖아. 난 니네 싫어 이거지. 난 무조건 싫어. 그건 확실히 밝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재래식 언론들이 재밌네. 그 기자 처벌을 원한다를 제목으로 뽑아서 그거는 저는 봤어요. 그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4번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자, 4번. 네. 변호사님. 보도 내용도 보지 않았는데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오니까 아니 기소를 한다면은 뭐 기소를 못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기소 사안 자체가 뭐 기소할 사안이 되면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이니까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는 취지죠. 진짜 뭔 말이지? 뭔 소리야? 인물이요.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검찰이 얘네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반의사를 보니까 내가 이거 처벌 웃기다. 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재판 안 받잖아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얘기.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소 되게. 기소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얘들 처벌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데.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여러분 한번 이게 일부러라도 여기 댓글에다가 막 최욱 씨 악플 달고 명예훼손 해가지고 한번 조사받으러 가보세요. 가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무조건 처벌을 원합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벌을 원합니까? 이게 네네.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확인이 전제니까. 돼야지만 기소 절차로 들어갈 수 맞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이 검찰이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그 처벌 불어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라고도 했고, 맞아요. 제가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냐? 왜 확인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거 안 해도.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윤석열의 거짓말이 뒤엉켜 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기억력도 되게 희한한 게 2번 자료 보시면 기억이 안 나던 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막 기억이 나요. 네. 새록새록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다가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지금 수학여행 가는 거야? 변호사님이 물으시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이건 가능성 있어요. 술을 안 마시잖아 요새. 그리고 일단 맞아. 술을 안 마시잖아. 건강 되게 좋아졌잖아요. 일단 임성근처럼 하느님 계시를 바랍니다. 임성근. 갑자기 그 전화 비밀번호 생각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윤석열이가 봐줬다. 근데 그 봐주는 과정에 조우영이가 그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을 변호사로 써서 청탁을 해서 봐줬다는 게 이게 사건의 골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처음에 이 자료 다시 보여주세요. 2번. 조우영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우영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데 그때 이런 사유로 조우영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우영을 모르는데 조우영의 존재와 당시 상황과 너무 잘 우리가 알아. 이런 이유 그리고 조우영이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 어제 재판
당에서 이 두 네. 얘기를 다 한 거죠 지금. 다 한 거죠. 어제 재판 2시간 사이에. 2시간 동안. 아 나는 조우영 같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친인척이고 난 누군지 진짜 모르는데 그 당시에 조사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마도 그 조우영이가 그 들여다보면은 그 최강욱이 주민일 거야. 야, 그렇지. 진짜 어지러지라네. 그리고 또 이제 2번 자료 다시 보여주면 대장동 대출은 조사한 기억이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거짓말이잖아. 하다가 변호사가 막 모르니까 지금 생각났다 이러면서 대장동 대출은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2022년 TV 토론 때 맞아. 대장동 대출은 정상 대출이어가지고 뭐 부산저축은행 뭐 차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장동 이제 변호사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야, 니네가 대검중수부가 당시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대장동 사업권을 부산저축은행이 접수를 했네.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니네 이거 다 수사 보고서에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니네 수사 대상에도 있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대장동을 우리가 그 법률 검토를 했다. 법률 검토를 했다. 당시에 이 대장동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자기들끼리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뺐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있는 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궁금하다. 네, 박영수 궁금하다.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와 이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조우영이가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은 착수금이고 1억 원은 나중에 이제 피의자가 안 되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떻게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이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니? 그때 너 박영수 선임한 거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몰랐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6번 보시면 가봅니다. 이제 변호사가 그래서 증인 박영수 변호사 잘 알고 계시죠? 아유 당연하죠. 예, 조우영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증인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박영수 변호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증인하고는 각별한 사이인데. 아니 그게 가깝지만은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아는 후배가 이제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워낙 또 발도 넓고 하니까 내 아는 동생이 뭐 내 아는 후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그 애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저는 뭐 하여튼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라고 저한테 전화한 거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한다고 박영수를 디스하는 거잖아. 불법 내가 변론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를 보면 이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의미가 있는데. 박영수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위증이 될 수 있잖아요. 박영수가 전화했다고 만약에 증언한 사실이 있으면 이건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이 되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박영수는 원래 스타일이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재밌네. 그냥 뭐 내 아는 후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 애들한테 검사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고 그러니까 일들 전화 변론할 때 이렇게 하죠. 전화해서 야, 걔 봐줘라, 빼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이 사건 외에도 박영수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금 세 번 불렀는데 안 나오다가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생각이 안 나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증인에 임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봐요? 외로운 게 아닌가. 굉장히 외롭잖아요. 재판에. 외로움으로 봤어요. 말벗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추궁을 막 하면 화가 날 법한데 화를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기록 막 새록새록 막 기억도 떠오르고 맞네 그런 일도 있었지. 그러면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그 판사님 한번 조금 더 합시다. 외로움은 2번이고 1번이 있는 것 같은데. 1번 뭐예요? 그래서 날이 덥거든. 에어컨 바람 쐬러 나오는 게 1번인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특이. 난 깜짝 놀랐어. 이게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3시간 정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한 번 또 나오니까. 언제요? 또 나와요?
이달 말 같은데. 이달 말에.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